수학을 재밌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없어요. 재미가 별로. 나 참.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소하고 수소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 구독하기 여기 좋아요, 그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줘야 될까?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현대자동차 광고에서 우주의 75%는 수소, 그러니까 무한 에너지가 존재하므로, 그죠? 그걸 이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광고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 대기에는 수소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대기 중에 수소가 없으면 어디에서 수소를 가져올 것인가?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땅을 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수소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과학적인 얘기를 하지요. 김 작가님, 과학적인 얘기를 하지요. 누가 재밌어 할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딱 되긴 하는데, 어쨌든 한번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방법 중에서 수소를 얻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전기분해가 있었습니다. 따분해. 네.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자, 전기분해가 있는데 물에다 전기를 집어넣으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기분해라고 하는데, 수전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욕을 하죠. 아니, 수소 가지고 전기 만든다며. 근데 그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때려넣어? 그것도 어쩌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은 없답니다. 그냥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때 그 전기 생산 양을 저희들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전기를 발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발전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발전기를 더 돌린답니다. 쫙 해서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다 그 용량을 못 대면 정전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항상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또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도 일부는 계속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간에는 전기세를 싸게 해주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잉여 전기거든요. 어쨌든 그 전기를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가 이제 화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에 따라서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풍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는 그게 안 됩니다. 해가 쨍쨍 뜨면 막 전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필요가 있든 없든 무조건 생산이 되고요. 바람이 불면 우리가 전기를 필요로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전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산된 전기가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이렇게 로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당 정부가 지난번 정권 말기에 내놓았던 그 중에서 제가 뉴스에서 한번 다뤘는데, 하이드로 2.0, 그죠? 스노위 하이드로 2.0이라는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노우 마운틴에 있는 댐에서 물을 내려보내서 수력 발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다가 작은 댐들을 건설을 해서 거기서 수력 발전소에서 내려오는 물을 아래쪽에 가둬놨다가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잉여로 발생하는 전기를 싸게 사서 그 물을 거꾸로 위쪽 댐으로 퍼올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퍼올려 놨다가 다시 또 발전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스노위 하이드로 프로젝트 2.0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도 활용을 하죠. 근데 이 수전의 방식인 경우에 수소를 생산할 때 그렇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데서 잉여 전기가 발생을 하면 그거 가지고 물을 분해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물을 분해하면 거기서 수소가 나오면 이거를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수소로 저장을 해가지고 있다가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나중에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보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를 투여해서 물을 분해야 한다. 이거 멍청한 짓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잉여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으로는 부생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부생수소가 뭐냐면 한국에 화학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석유 화학 공장들이 많은데 그런 석유 화학 공장에서 석유를 정제하고 처리해서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낼 때 거기에서 수소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 수소를 모아놨다가 그걸 이용해서 발전을 하자. 그죠? 수소 전기차에 공급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현재는 지금 남아 돌겠죠. 수소 그 부생 수소라는 게. 그래서 지금 충분히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수소 전기차는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본격적으로 수소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 부생 수소로만으로는 다 감당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소 가격이 결정이 안 돼 있대요. 누가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결정이 돼 있지 않아서 울산 지역에 지금 수소 충전소가 5곳인가 뭐 있대요. 그래서 그쪽 화학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수소를 싸게 받아서 그죠? 거기는 뭐 얼마 킬로그램당 한 5,5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거기서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한 10,000원꼴 한답니다. 킬로그램당.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석유 화학 제품을 처리하는 와중에 거기에 부생 옆에 곁들여서 수소를 또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등을 개질한다고 하는데요. 이 개질이 네, 이럴 줄 알았어. 김 작가 여기서 터질 줄 알았어요. 네, 개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성질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질 방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뭐가 문제냐면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천연가스를 물과 접촉시켜서 거기에서 수소를 가져오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 천연가스 개질 방식은 CO2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그렇다면 수소 전기차가 그거 친환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격을 이것 때문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런 개질을 통해서 발생하는 CO2를 모아서 재처리하는 기술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방식도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느냐 하면 전 세계의 수소 생산의 48%가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석유 그리고 석탄의 개질을 통해서 그 생산하는 방식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전의 방식은 기껏해야 지금 현재는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기를 얻기 위해서 전기를 투입하는 그런 방식은 지금 4%밖에 되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죠? 아직도 지금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하고 물을 반응시키는 습식 개질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상용화된 방식 중에서는 가장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천연가스가 풍부해서 95%의 수소를 이 습식 개질을 통해서 네,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의 이 화학 조성식이 CH4 거기에다가 물 분자 2개 2H2O를 붙여가지고 반응을 시키면 CO2와 4H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가 4개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의 무게가 수소보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수소가 제일 가벼운 그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무거워서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5배 무거워서 5kg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연가스 계질법을 사용하면 수소 1kg을 얻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5kg이나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은 수전의 방식도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전기가 약 6kW 정도 소비된다고 해요. 6kW 정도 소비가 되는데 전기 6kW를 생산할 때 통상 평균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8kg 정도를 본다 그러면 수소 1kg을 얻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2.8kg 정도 또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렇게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나 수소를 얻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방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걸 액화시켜 가지고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나면 땅에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멍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도로 집어넣고 이렇게 메꿔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땅 속에서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땅 속에다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이런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오는 거 콜라 같은 거 만들 때 또 이산화탄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플라스틱 분말 그리고 바이오 연료 그리고 의약품 제조 같은 데도 CO2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러니까 차에서 발생한 이동하는 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이거를 포집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이런 기술은 지금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지금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이제 만들 때 한 곳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그거는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재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미는 언제 나오나요? 굉장히 재밌어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김 작가님께서는 이런 게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가 안 믿습니다. 나와요. 네. 아니 무슨 뉴스를 재미로 봐요. 시사 문제인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의 한 기업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플라즈마 계질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플라즈마 계질법은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로 이거를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산화탄소하고 수소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플라즈마로 계질을 해서 일산화탄소와 수소 이렇게 얻어내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플라즈마 계질법을 통해서 수소를 또 생산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호주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탄 계질법이 있습니다. 갈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갈탄 들어봤는데. 네, 무연탄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연탄 들어봤는데. 네. 대부분 무연탄이 많이 사용되고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그 연탄 만드는 게 무연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무연탄은 수출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갈탄은 퀸슬랜드 쪽이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빅토리아주에도 굉장히 많은데 빅토리아주 이런 데 가면 갈탄이라는 게 그냥 사방에 널려 있답니다. 그냥 걷어내면 그게 다 갈탄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탄은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게가 너무 나가지고 이걸 수출을 하면 경제성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완전 애물단지여서 그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어디에 수출하지를 못한대요. 갈탄은. 근데 그러면 습기를 날려서 보내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습기를 날려서 갈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불이 금방 붙는데요. 그래서 또 화재 위험이 있어서 배로 운송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갈탄이 애물단지였는데 이 갈탄에다가 공기하고 산소를 주입하고 한 1500도로 가열을 해서 거기에서 그 갈탄에서 보면 탄소하고 휘발 성분이 있는데 휘발 성분을 뽑아내서 그걸 이용해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호주에는 갈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뒤에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갈탄이 많은데 요번에 한국에서 한국 정부와 현대가 와서 호주하고 협약식 뭐 이런 걸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이런 갈탄 때문에 수소를 생산해서 한국으로도 팝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지금 벌써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호주가 갑자기 수소 강국으로 지금 떠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앞에 지리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시사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 갈탄 계질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석 연료에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산탄소가 많이 생기는데 이때 탄소를 모아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탄소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CSS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카본을 추출해서 캡처해서 그죠? 카본 캡처 스토리지 방식이라고 그래서 CCS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수소를 얻는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산화탄소 없이도 수소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걸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수소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인 걸 대충 알아봤고요. 이제 경제 분야에 들어가서 도대체 수소가 경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경제 분야에 수소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전기 자동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기 자동차와 수소 전기 자동차를 비교할 때 부품 수를 비교를 해드렸죠. 전기차는 한 10,000개, 그죠? 일반 승용차들이 한 30,000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소 전기차가 20,000개에서 30,000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만큼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갈 때, 그죠? 만약에 내연 기관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나 토요타가 이제 우리는 그 엔진으로 돌아가는 거 안 만들고 전기차 할래. 그래서 공장을 전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품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하청업체들, 그다음에 연관되는 부품 산업 자체가 완전히 다 폭망해 버립니다. 그럼 10,000개 정도 있으니까 한 10,000개 정도를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만 남아나겠죠. 지금은 한 30,000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급격하다는 거죠. 근데 수소 전기차를 하게 되면 20,000에서 30,000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니까 그 20,000에서 30,000개의 부품을 조달할 협력 회사들이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품이 전기차 부품으로 바뀐다는 것만 있고 부품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니까 이게 어떠냐면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조금 완충작용을 하시다.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고 수소 전기차로 가게 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게 있냐면 고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부품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람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수소 전기차 가면 그대로 고용이 유지가 된다. 그죠?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수소 전기차로 가면 완성차 업체 지금 현재 완성차를 만들고 있는 토요타, 포드, 뭐 시보레, 그다음에 뭐 현대, 기아 이런 그 회사들이 실제로 조금 유리하답니다. 전기차보다는. 왜냐하면 전기차는 지금 다이슨이라는 청소기 만드는 회사가 우리 전기차 만들겠다고 지금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데 수소 전기차는 완성차의 셰시나 이런 걸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신규로 다른 업체들이 덤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산업이 그대로 한동안은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그대로 또 유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 전기차 쪽으로 가면 충격이 훨씬 덜하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새로운 산업 분야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소를 생산하는 산업이 생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관하는 산업이 생겨야 되고요. 운송하는 사업 그리고 저장하는 사업 이런 산업들이 신산업이 지금 부상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기술 개발도 있어야 되고 이와 관련되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소 추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 수소 공장이 이제 막 다양한 수소 추출 공장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벌써 호주에 갈탄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일본으로 수소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이건 계획인데요. 빠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지금 벌써 7월이잖아요. 벌써 7월인데 일본은 벌써 수소를 여기서 생산해서 일본을 가져가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일본은 벌써 수입해 가겠대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특이하게 수소 전기 그 차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소를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소 운송 분야도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만들어져야 됩니다.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산업 좋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선소에서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수소를 호주에서 뭐 일본을 가져가든 한국을 가져가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가와사키 중공업이 그런 수소를 운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송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지금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소가 굉장히 가벼운 거라 그랬어요. 그죠? 원자번호 1번이잖아요.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다 보니까 부피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무게를 많이 가져가려면 압축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정도를 압축을 해야 경제성이 있냐면 대기압의 700배를 압축을 해야 된대요. 엄청나게 압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경제성 있게 갈 수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경제성이 있게 하려면 액화시키면 되죠. 우리 액화 천연가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화 수소를 만들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온도를 영하 235도로 유지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 운송선에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만큼 개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걔네는 왜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수소를 많이 쓰고 있대요. 그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700배를 압축을 해야 되고 영하 235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높은 기술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도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가 30억이 들어가는 이유도 700기압으로 보관해야 경제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에 있는 수소 탱크 안에 700기압으로 들어 있는데 수소 충전소에서 700기압을 때리 넣으려 그러면 한 여기는 800이나 900은 압축을 해야 700 탱크에다 밀어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800기압을 800, 900기압을 버티는 그런 저장 탱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고 그걸로 인해서 돈이 한 30억 정도 든다는 거죠. 근데 기술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면 좀 가격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제 그 저장 기술도 있잖아요. 지금은 운송 기술 말씀드렸죠. 생산, 운송, 저장. 그러니까 저장도 그렇게 700기압, 800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저장 용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새로운 산업으로 또 뜨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쇠로는 안 된답니다. 쇠가 못 버틴대요. 그래서 탄소 용기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소가 고압으로 압축돼 있으니까 이거 터지면 수소 폭탄처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렸죠. 수소는 터지려면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하고요. 거기 사용된 수소는 중수소, 삼중수소가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거여서
폭발을 한다 그러면 용기가 압력에 의한 용기가 폭발을 하는 거지 수소가 그렇게 뭐 뻥 터지듯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딱 터지면 공중으로 확 이렇게 확산이 돼 버려서 너무 가벼워서 수소가 공중으로 확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소로 인한 폭발은 안 일어날 거라 그러거든요. 보통 LPG나 LNG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서 가라앉으면서 그게 고여 있어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수소는 일반 그 오픈된 공간에서 수소가 확 열려 버리는 경우에는 거기다 불을 붙이기가 그러니까 불을 붙여서 터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소 탱크 700기압이나 되는 그런 수소 탱크를 싣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그 들은 바로는 조사한 바로는 이게 교통사고가 나도 수소가 확 분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전기차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딱 사고가 나면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흩어버릴 수가 없대요. 전기가 그대로 남아서 그게 열로 바뀌거나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용기를 열어서 그 에너지원을 확 다 분산시켜 버리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영상 1톤이 넘는 무게의 시험 차량이 시속 80km로 수소 탱크를 직접 가격하지만 탱크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600도 가까운 화염에 휩싸여도 수소 탱크는 터지지 않고 수소를 자동으로 배출해 안전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수소를 충전한 탱크에 총을 쏴도 관통한 부위에서 수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될 뿐입니다. 한 뭐 10대까지를 실험했는데 유엔에서 정해놓은 기준도 다 통과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그 좀 안전하대요.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서 안 된다 뭐 위험하다는 얘기는 조금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지금 최근에 네덜란드가 어디에서 수소가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 조사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되는지는 모르겠고 자 이렇게 돼서 그런 탱크를 만드는 산업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입니다. 핵심 기술이죠. 연료전지는 제가 퓨얼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퓨얼셀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그랬는데 이 퓨얼셀은 연료전지는 수소를 넣어서 거기서 전기와 그죠?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런 그 소형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에 싣고 다니는 그래서 이 연료전기 산업이 이제 부각이 될 텐데 지금 이 연료전기 산업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3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대, 토요타, 혼다 이렇게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이 분야에서는 지금 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산업 쪽을 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이 연료전지 산업은요. 전기 자동차에만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뒤에 들어보시면 제가 조사한 걸 들어보시면 엄청난 게 여러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엄청난 산업으로 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어떤 걸 하냐면 이건 뭐 좀 너무 부하부하게 한데요. 2030년까지 약 한 50만 대의 수소 전기차를 만들 계획이고요. 근데 수소 전지는 그러니까 연료 전지는 70만 개를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보다 연료 전지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20만 개나 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겠다는 거죠. 이게 모듈화 돼 있어서 다른 전기차 회사에서 우리 연료전지 필요해? 그러면 이거를 사다가 현대 걸 사다 꽂으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수소 전기차를. 그래서 지금 현대 모비스가 이런 그 연료 전기 사업을 맡아서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현대모비스가 분리가 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를 지배하는 구조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날 거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 연료 전지가 모비스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분리해 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요. 굉장히 지루하실 건데 그래도 뭐 시사
키워드 정도 알아놓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